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제가 도리랑 단지 내 산책을 하다가 거북이를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고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때 현지인이시죠? 그분이 단지 내에서 거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처에 연못이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처음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거지만 저희 그 메일박스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저거는 그냥 전단지 넣는 그런 구멍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새가 새집을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려고. 그래서 정말 알을 낳고요. 그리고 그 알에서 새끼들이 다 부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 새가 이제 아기 새들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나워지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이 메일박스 근처로 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물론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갔을 때 날개를 쫙 펴서 몸집을 크게 하고 소리를 쫙 내면서 그냥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일박스를 이용하는 저희 가족이나 앞집 그 이웃 가족들이 많이 공격을 당했고요. 이 근처에 산책하는 사람들 다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랜트 아저씨랑 막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새 조심하라고, 그러면 다들 너무 놀래서 막 빠른 걸음으로 이 지역을 도망 나가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격받는 것도 목격하고, 그래서 그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있어요. 새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서 사람들 공격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앞집 아저씨랑 저랑 야 이거 진짜 그 영화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새들이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이 새들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도와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2마리가 지키다가 3마리, 그 다음에는 막 5, 6마리가 같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도리도 이제 냄새가 나니까 새집을 보는데 이렇게 새끼들이 부화한 거예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런 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지금 아기 새가 나와서 비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날지는 못해요. 사람이 다리 있다고 해서 바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잠자리를 잡아다 줬더라고요, 엄마가. 이게 먹이에요. 그래서 이 먹이를 물고 있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도리랑 막 산책을 하면 새소리인지 곤충소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잔디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저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확인해보고 싶지도 않고 무서우니까. 근데 아마 새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기 새들이 잔디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동안은 앞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잔디를 안 깎았어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들이랑 생활을 같이 하다가 결국에 그 둥지 안에 있던 모든 아기 새들이 비행을 준비하고 이 둥지를 떠났어요. 앞집 해나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저희 집 쪽으로 다 건너왔대요, 아기 새들이. 왜냐면 저희 집 마당 뒤에 크릭이 있어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좀 있거든요. 그 물냄새를 맡고선 다 글로 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니까 새들이 다 떠나고 없었어요. 아무튼 새들이 이제 길가를 건너올 때 찻길이고, 그 동물들은 차에 치이면 자기들 다친다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무사히 길도 건너고 둥지도 떠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집 아저씨랑 아줌마랑 그 새들을 또 나름 보호해주라고, 왜 전단지 넣는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다 전단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새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 앞에다가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넣어놨어요. 물도 주고 또 사람들한테 여기 이제 새집이 있다라는 거 좀 알리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전단지 넣는 사람들도 그거를 알았는지 거기다가 안 넣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 속에 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동물에 관한 거면 대부분은 정서에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건데,
동물들한테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은 동물들을 보살피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해한 사람이구나 혹은 더 나아가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왜냐면 내가 동물들한테 나쁘게 할 게 없잖아요. 뭐 서로 상처를 낸다거나 실망을 시킨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대인관계는 또 다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아무리 이 사람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도 서로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없고, 그런 와중에 뭐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이 좀 생기죠. 아니면 내가 되게 후지거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죠. 자식들을 대할 때. 더 현명하고 세련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하게 되는 게 그렇죠. 근데 동물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동물이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니까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해심의 폭은 넓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할 일이 없고 그냥 서로 마냥 좋은 거예요. 상처를 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도리를 한번 이렇게 탁 만지면 제 안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정말 힐링 되는 거예요. 얘를 딱 터치하는 순간. 그래서 저한테는 일종의 의식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요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진짜 우리가 막 심리치료 받고 그러잖아요.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상담도 하고. 근데 그냥 반려동물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치유를 받는다면 이만한 게 어딨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반려동물 키울 때 초반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뭐 얘들이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일으킬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진짜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치유 능력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반려동물하고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들의 인정 따위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간한테는 인정 욕구가 엄청 크고 이것 때문에 막 투쟁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인정과 칭찬을 누군가한테 갈망하거나 갈구하거나 이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이 진짜 인정 욕구가 되게 높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중에도 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좋아.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런 거를 말로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친구들이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 좋게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지, 이게 뭐 다 훌륭하거나 뭐 대단한 거는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저도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거를 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려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제가 칭찬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들한테 칭찬할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너 진짜 나이스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미국에서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느끼는 게 여기는 그런 걸 진짜 많이 주는 문화인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사회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회 공동체면 그 사회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성적이 매개가 되는 게 조금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전인교육하고 싶다 해서 학교로 바꿨는데 그때 교생 실습을 하러 갔을 때 막 그게 진짜 충만했죠. 아이들과 교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 이런 거에 막 되게 기대를 갖고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학교가 그 반에 학습 부진아가 있었고 그 학생을 좀 놀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마자 그거 안 된다 그러고 그 친구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와서 되게 고민을 했죠. 얘랑 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노는 건가? 그러니까 저의 편견이 작동을 한 건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친구의 어떤 가정 환경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이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친구한테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반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개별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가장 좀 힘있고 세고 막 덩치 큰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근데 저는 또 막 생각했죠. 얘가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나, 내가 걔한테 너무 특별하게 대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걔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교육자는 아이들 안에 내면에 좋은 것들을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교생 실습이었으니까 아이들 청소 시간에 같이 청소했어요. 제가 아이들 책상을 다 닦아줬거든요. 그때 임신했었어요. 제가 그 둘째를 임신한 그 상태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그 걸레를 뺏으면서 선생님 이거는 우리의 일이니까 선생님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감동받았죠. 사실 제가 청소를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저보다 청소를 먼저 끝낸 아이들도 있잖아요. 다 자기네 관할 구역이 있으니까 그 청소를 다 끝내면 자리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닦을 때 자기 책상에 있던 가방을 올려요. 저보고 이제 닦으라는 거죠. 그때 좀 되게 기분이 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조회 때 그거를 좀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10대들은 선생님이 애들이 예뻐서 책상을 닦아주면 그 선생님 잘 닦으라고 가방을 들어 올려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애들 좀 엄마들이 많이 이기적으로 키워갖고 이기적인 애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싫어요? 저 안 해요. 다른 애 시키세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애한테 또 얘기를 하죠. 얘야, 학교라는 공동체는 나 혼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나도 나를 위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너는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혜택과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막 고등학생 이런 애들을. 그 다 가정교육에서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학교 왔을 때 되게 놀랬던 거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선생님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냥 조용조용 하는데도 심지어 꼬꼬마 애들도 그걸 잘 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 그 답변이 막 이렇게 시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학교에서 그런 테크닉을 배웠고 원체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그만큼 교육을 잘 해서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리슨을 하는 거죠. 근데
저만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신기하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선생님 했던 앤데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미국이라고 다 같은 미국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매너는 갖추고 자라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회는 아이들한테 막 공부 가르치기 이전에 사람됨을 먼저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도 그런 거였어요.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물론 교장 선생님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진정한 선진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을 팍 쫓아가게 되면 인간의 존엄이 좀 하찮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상품성,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간 소외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진짜 확 와닿게 될 거예요. 올해가 카프카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카프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한 번, 그 다음에 애 낳고 한 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번 읽었는데 최근에 읽었을 때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 자체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벌레로 변해요. 근데 그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가족들이 그냥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읽고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주죠.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뭐 창출해 내는 거라면 이왕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를 주죠.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뭐 사람의 어떤 존재의 가치보다도 그 존엄보다도 그게 더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또 너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주지 않고 이런 것들 준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잘해라, 뭐 성공해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먼저 준 것 같아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